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린 모의고사 4회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린 모의고사 이 4회 해설 강의를 쭉 풀어봤는데요. 문제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도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따로 별표를 표시해 드리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리의 속도로 가장 빠른 매질을 물어보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속도가 빠른 것은 그만큼 단단한 물질을 선택하기 마련이고요. 1번 뼈가 정답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앞전 물질 5번을 정답이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앞전 물질의 종류가 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앞전 물질 중에서도 정확히 어떤 물질을 사용했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이 매질의 속도를 물어볼 때 앞전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을 거고요. 만약 나온다 하더라도 이 앞전 물질의 종류가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고시 문제로 출제가 되면은 충분히 이의 제기가 가능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제 5번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속도가 가장 빠른 매질 선택할 때는 뼈를 선택하게 된다. 이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좀 문제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좀 선별해서 또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참고적으로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주파수의 증가가 영상에 미치는 영향은? 이 문제 정도는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문제풀이를 진행해 오셨다면 바로 정답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파수가 높다는 것은 감쇄가 높다는 것과 연관이 있게 되죠. 정답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문제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요.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탐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거리 음장은 초음파 빔이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탐촉자에서 모여드는 구간이 근거리 음장이죠. 그래서 틀린 구간이고요. 원거리 음장이 발산하는 구간이라서 이 발산과 관련된 포인트는 근거리가 아니라 원거리와 연관되는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라우노포조는 근거리가 아니라 원거리를 표현하는 다른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3번 보시면 주파수가 높으면 근거리 음장이 길어진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탐촉자의 직경이 증가하면 근거리 음장이 줄어든다. 틀린 내용이죠. 직경이 증가하면 근거리 음장은 그만큼 길어지게 됩니다. 5번 집속은 빈폭을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과정이죠. 정답은 3번인데요. 지금 해설지를 보게 되면 정답이 4번으로 체크가 되어져 있고 밑에 있는 해설들은 또 여기 있는 4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해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정답은 3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연관된 한 가지 포인트만 추가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아닌데요. 보시면 음파가 모여드는 구간을 근거리 음장, 니어필드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프레스널 존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원거리 음장은 파필드 존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프라운호프 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문제에서는 원거리 음장이 프라운호프 존이다. 이러한 용어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는데요. 간단하게 기억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보통 나와봤자 이 두 가지 단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단어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다. 이런 거는 가까운 곳에 있는 근거리와 연관이 있다라고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단어의 길이가 길다. 이런 경우는 원거리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쉽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굳이 단어 뜻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두 가지 비교해서 짧은 게 근거리, 긴 단어가 원거리. 이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문제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이고요. 영상의 화면 발생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개인은 관계없고요. 다음으로 주산 선수를 올려주게 되면 프레임 레이트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겠죠. 반면에 주사 선수를 낮춰주게 되면 프레임 레이트는 증가하기 때문에 정답 4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파수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고요. 이 화면 발생률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출제가 되면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문제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답은 4번이에요.
팬텀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항목들에서 옳은 것은 수직거리 정확성이고요. 구조물의 깊이와 간격 측정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잘못된 내용이기도 하고 크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풀이할 때 사용되는 용어도 아니라서 굳이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림 3회 모의고사 36번 해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추가 설명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강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문제는 중요한 내용들이죠. 반접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입니다. PRF를 높여줘야 되고요. 스케일을 올린다. 정답 2번이네요. 낮은 주파수를 사용해서 이 도플러 신호를 줄여줘야지만 에일리어싱이 제거될 수 있겠고요. 공간 펄스 길이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혈관과 초음파 빔의 각도를 0도에 맞춘다는 것은 그만큼 각도를 낮춰준다는 뜻이고요. 이 앵글 자체, 각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도플러 변이값은 증가하게 돼요. 따라서 반접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각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각도를 증가시켜주는 게 이게 제거시켜주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간의 해부 구조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은 이 문제 자체가 눈으로 봤을 때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또 어떠한 의도로 이 문제를 출제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이 국가고시 문제는 봤을 때 이렇게 좀 잘 안 읽히는,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문제는 출제가 잘 되지 않아요. 지금 보면 오른 간정맥을 간의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눈다. 이 문장만 봤을 때 쉽게 좀 내용이 파악되지 않는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표현도 안쪽과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과 가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좀 흐름 자체도 맞지 않고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 자체가 좀 모의고사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은 정답을 찾아보자면 2번이고요. 이 간원인데 리가멘트 테레스는 간의 왼쪽을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누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간정맥은 간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중간 정맥, 미들 헤파틱 베인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지게 돼요. 1번 틀렸고요. 3번 주염열 또한 미들 헤파틱 베인과 마찬가지로 간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을 앞쪽과 뒤쪽으로 나눈다. 틀린 보기입니다. 중간 간정맥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죠. 틀린 내용이고요. 간정맥의 혈관벽은 문맥에 비해서 약한 반사로 보여져요. 오히려 문맥이 강한 반사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중간 정맥이 간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눈다. 이 정도 포인트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간원인데 리가멘트 테레스가 레프트 롭을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눈다. 이 두 가지 포인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상과 초음파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상과 초음파 모의고사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태아의 연령을 측정하는 태령 측정과 관련된 문제가 보통은 출제가 돼요. CR을 측정한다든지 복부 둘레를 측정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속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선은 보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 사람의 임신 기간은 보통 이제 40주 정도 되거든요. 10달 정도 기간이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임신 5주에는 임신량이 관찰된다.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으로 1분기 초음파 검사에서는 태아의 몸무게보다는 보통 이제 목뒤 투명대 두께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2분기에는 기억 유무를 평가하고 3분기에 몸무게를 측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보통 상과 초음파에서는 태아의 연령을 측정하는 것과 연관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문제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떠한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맥 초음파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탐촉자는 고주파수를 사용해야겠죠. 검사 부위의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려 검사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목 쪽을 검사하는데 내가 오른쪽을 검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서 오른쪽을 잘 볼 수 있도록 환자의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혈액의 속도는 컨티뉴 도플러가 아니라 펄스 도플러로 측정을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은 뒤쪽에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펄스 플로로 속도를 측정한다. 봐두시고요. 다음 네 번째, 혈관벽의 측정은 혈관 근접벽에 측정한다. 이거 틀린 내용이고요. 혈관에 있는 이 근접벽, 벽 쪽이 아니라 정 가운데에서 속도를 측정해줘야 돼요. 이 부분도 이제 뒤쪽에 그림 보면서 다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5번 보기가 좀 애매한데요. 혈관 내막 두께가 1.0mm 이상이면 경화반이라고 한다. 우리 보통 뭐 동맥 경화라고 하죠. 이 동맥 구조물이 있으면은 이 동맥벽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져서 이 경화반을 형성한 상태, 이 석회화가 뭉쳐져 있는 상태를 동맥 경화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1.0mm 이상, 높이를 쟀을 때 1.0mm 이상이면 경화반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된 내용을 보시면은 이 혈관 내막 두께, 보통 이제 IMT라고 하는데요. IMT는 0.25에서 1.5까지 범위를 정상으로 보고 있어요. 뭐 어떤 경우에는 1점 다음으로 1.0보다 큰 경우에는 비정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좀 기준이 애매하죠. 넓게는 0.25에서 1.5까지를 정상 범위로 보고 있으나 1.0 이상부터는 비정상으로 분류하기도 한답니다. 따라서 이 수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병원 기관마다 또 국가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모두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준값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하나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질병을 평가하진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1.0 이상이면 경화반이다. 이 문장 자체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다양한 근거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반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5번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의 가능성이 있는 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정답 2번 체크해 주시고요. 5번 보기는 참고적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앞서 설명드렸던 이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혈관 벽이 있으면은 혈관 벽 쪽에 있는 혈류 흐름은 이 마찰력에 의해서 속도가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혈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혈관의 정 가운데에서 측정을 해줘야 되고요. 다음으로 펄스 플로와 컨티뉴도 플로, 이전 강의를 들으셨다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확한 위치에서, 특정 위치에서 정확도가 높은 신호를 얻기 위해서는 이 펄스 플러를 사용해서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벽 쪽에서는 속도가 떨어지니까 정확하게 정 가운데에서 속도를 측정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 가운데에서 펄스파를 적용해서 측정해야지만 제대로 된 검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40번 문제를 보시면 이 두 가지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를 측정할 때는 PW, 펄스파를 적용해야 되고 근접벽은 마찰력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니까 정 가운데에서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4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고요. 국가고시 문제에서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 나는 초음파에서 나오는 문제는 모두 맞추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강의를 좀 들어주시고, 나는 뭐 기본 점수 맞추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는 스킵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 대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박감목동맥 ECA와 송목동맥 IC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혈관을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우선은 이 두 가지 내용 비교해보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내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커먼 키로티드 아테리, 홍경동맥에서 두 개의 혈관이 분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돌아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인터널 키로티드 아테리고요. 다음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혈관이 익스터널 키로티드 아테리예요. 이렇게 분지되는 두 가지 혈관 구조를 기억해 두시고 다음은 혈액이 공급되는 위치입니다. 인터널 키로티드 아테리는 두개골 안쪽에 있는 이 브레인 쪽에 혈액 공급이 되어지고요. 다음 참고적으로 눈 쪽 혈관, 옵살믹 아테리에도 혈액 공급이 되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ECA 같은 경우는 머리 안쪽과는 관계가 없고요. 머리 바깥쪽, 두피 주변 쪽과 연관이 되어지는 그러한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터널 키로티드는 머리 안쪽, 익스터널 키로티드는
머리 바깥쪽에 혈액 공급이 되어진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혈관의 크기인데요. 지금 보더라도 ICA 사이즈가 조금 더 큰 걸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ECA보다는 ICA 크기가 조금 더 큰 게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 내용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ICA의 사이즈가 더 크고요. ECA가 조금 작습니다. 다음으로 이 나가는 과정에서 혈관이 분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ICA는 분지가 없고 ECA는 분지가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행하는 방향인데 뒤쪽과 바깥쪽, 뒤로 갔다가 바깥쪽으로 나가는 이러한 특징은 ICA와 연관이 있고요. 전방 내측, 전방으로 가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ECA와 연관되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행하는 위치에 따라서도 두 가지 혈관을 구분할 수가 있게 돼요. 네, 마지막은 이제 템포럴 탭이라는 개념인데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ECA 같은 경우 외경동맥 같은 경우는 우리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로 혈액이 지나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귀 옆쪽에 있는 이 측두 동맥이 ECA에서 분지되는 가지 혈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측두 동맥 같은 경우는 우리 관자놀이 쪽에서 우리가 맥동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쪽 부분에다가 우리가 손으로 톡톡톡 쳐주게 되면 이 도플러를 띄웠을 때 손으로 톡톡 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반응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쪽 부분을 손으로 톡톡 쳤을 때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머리 바깥쪽에 있는 혈관인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이 혈관은 머리 안쪽으로 들어가는 ICA가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ECA 혈관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은 두 가지 혈관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CA는 브랜치가 없다. 틀린 보기죠. ICA가 브랜치가 없습니다. 다음 2번 보기 보시면 ICA가 ECA보다 크기가 더 큽니다. 틀린 보기고요. 3번 ECA는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ICA가 공급을 하게 되죠. 3번 틀린 보기고요. ICA는 엔테로메디알이 아니라 포스테로라테랄과 연관되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4번 틀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5번 보기 보시면 ICA는 템포럴 탭 매니버가 없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 템포럴 쪽을 톡톡 치는 거는 ECA와 연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ICA는 이러한 것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5번이 맞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은 5번 보기를 선택할 수 있겠고요. 이 국가고시 문제에서는 이렇게 어렵게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좀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이 문제 정도까지는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포인트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렇게 수치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내용들은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출제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미국의 어떤 학회에서는 3cm 미만을 정상으로 보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2cm 미만을 정상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나라마다 또 병원마다 이런 값들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을 거고요.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의제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정답이 5번 정상 지라 크기가 12cm 미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지금 표를 보시면 여성과 남성 그리고 키에 따라서 이 스플린의 사이즈가 각기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보다 조금 사이즈가 작고요. 그리고 체격이 좀 큰 경우, 몸무게가 더 나간다든지 키가 큰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비장의 사이즈가 큰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 13.4까지를 정상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는 정상지라의 크기를 12cm 이하라고 이제 단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는 조금 모순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 문제는 좀 애매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국가고시 문제로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인트만 좀 짚어드리자면 정상 쓸개벽 두께는 4mm 미만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는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정상 이자간 두께, 정상 이자간 길이 같은 경우는 평균 2mm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지라 크기 같은 경우는
보통 12에서 13 정도, 이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있고요. 14cm를 넘어가는 경우, 이게 더 중요해요. 14cm를 넘어가는 경우를 비정상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정도 수치 정도만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 실기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주의 태령을 측정하기 위한 영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가고요. 1번이 지금 정확하게 측정된 부분은 안 보이긴 하는데 머리부터 이제 엉덩이까지가 측정이 될 거예요. CRL 측정이 이루어진 부분들 1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임신낭 측정인데요. 임신낭은 보통 5주경에 측정이 되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라 볼 수 있겠고요. 4번은 이제 심장을 측정한 모습입니다. 심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태령 측정과 관계가 없는 요소라서요. 4번 보기도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라번은 피머 랭스인데 12주 훨씬 이후에 측정이 되어지죠. 그래서 4번도 관계없고요. 이 마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를 측정한 모습이에요. 이 척추 같은 경우는 심장과 마찬가지로 이 태아의 연령을 측정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 인자라서 마번 보기도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46세 환자를 검사한 영상이다.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헤파틱 베인들 보여지고 있고 하대 정맥 쪽으로 IVC 쪽으로 연결된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쪽에는 정맥 관삭이 보여지고요. S1번 구역이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복부 초음파 중에서도 이 세로 스캔을 통해서 얻은 영상이에요. 1번 오른쪽 간은 안 보이고요. 지금 보이는 거는 왼쪽 간입니다. 2번 꼬리엽이 보인다. 미상엽이 보이고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대동맥은 보이지 않고요. 하대정맥이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4번 이자골이 관찰되지 않고 있고요. 여기서는 췌장 머리 쪽의 일부가 보여지고 있어요. 다음으로 가로 스캔이 아니라 세로 스캔을 통해서 얻은 영상입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쓸개를 찾는 기준점이 되면서 왼쪽과 오른쪽 간을 구분하는 구조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이 구조물 자체가 메인 로바 피셔라고 하죠. 초음파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간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번 구조물 같은 경우는 리가멘텀 테레스 구조물 간원인대고요. 다는 포탈베인, 마는 하대정맥, 다음에 라 같은 경우는 리가멘텀 베너섬, 정맥관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영상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요. 좀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섬 스캔한 건데 화살표가 가리키는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이제 식도와 연관되는 구조물이긴 한데 이 식도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해당 위치가 갑상선의 왼쪽 옆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함께 주어져야 돼요. 뭐 아래쪽에 뭐 왼쪽이라는 표시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으면 이 영상만 가지고 식도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옆쪽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영상은 이제 세로 스캔 영상인데 정상적인 식도에서는 세로 스캔 영상에서 이게 쭉 펼쳐진 형태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쭉 펼쳐진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더욱더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답은 식도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영상만 가지고는 식도임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국가고시로 출제가 됐다가는 분명히 이의제기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도 영상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대표적인 이미지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보시면은 오른쪽과 왼쪽을 우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식도는 왼쪽 옆 아래쪽에서 관찰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이 식도 구조물을 길게 펼쳐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쭉 펼쳐진 이 관상 구조물로 나타나 줘야 되거든요. 이래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식도 구조물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앞서 영상에서는 이렇게 쭉 펼쳐진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요. 동그란 형태로만 보여지고 있어서 영상만 가지고는 분간이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과 함께 식도의 초음파 영상 특징 함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영상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심장 초음파 특강 영상만 끝까지 잘 보시더라도 최소한 한두 문제는 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시간 내셔가지고요. 특강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간은 오른쪽 심실이 아니라 레프트 벤트리클 좌심실이고요.
삼천판막은 여기서 안 보이고요. 여기서는 승모판막, 마이트랄 밸브와 대동맥 판막, 에이올틱 밸브가 보여지고 있어요. 허파정맥 여기서 보이지 않고 있고요. 복장뼈 주위까지 맞는데 이게 단축이 아니라 장축 단면도예요. 그래서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 뷰라서 4번은 틀린 보기입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대동맥 판막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질 관리를 위한 팬텀 검사 영상이다. 동그라미 표시된 곳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엑시알과 라테랄 공간 불행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정답 5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어서요. 이 문제 정도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